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업일반 15차 시 5월 25일에서 29일까지 수업 중 두 번째 시간 또 7차 시 8차 시가 되어지네 그죠. 많이 했다 그죠. 오늘은 이제 페이지 몇 쪽에 있냐면은 여러분 교과서 58쪽에 있는 대단원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번 풀어보면서 전체 복습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원 평가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이야기는 지원법상 창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를 적으시오 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첫 번째, 부모의 사업을 물려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의 승계는 창업이 아니죠. 그죠? 기업을 물려받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형태의 변경. 여기 개인 기업이 이제 법인으로 바뀐다든지, 또는 한 명 회사가 주식 회사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폐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업을 실시하는 것. 재개입니다. 요거 글자 빠졌면 돼. 폐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부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3개월 휴업 후 다시 재개하는 걸로 나와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은 새로 기업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중소기업의 대상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중소기업의 대상이 아닌 것. 우리 중소기업은 얼마에서 얼마라 그랬죠?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이제 10조 이상이 바로 뭐냐면은 대기업이 되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5천억에서 10조 미만이 바로 뭐냐면은 중견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5천억 미만이 중소기업이 되어진다.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중소기업 주식회사도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사설학원, 그 다음에 영농 종합법인, 그 다음에 전통시장의 상인, 전부 다 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종교법인은 중소기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종이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은 비영리 목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종교, 학교, 의료법인, 사회복지센터, 재단법인,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입니다. 재단법인, 비영리 특별법인, 예를 들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 그죠? 또는 공공기업 이런 것들, 한국은행이라든지 한국철도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종교, 학교, 의료법인, 사회복지센터, 그 다음에 재단법인, 비영리 특별법인은 중소기업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다음에서 설명하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첨단 벤처 기업 중심의 시장인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본떠서 만들었다. 나스닥 시장 그죠? 증권거래소 시장과 다른 중소 벤처 기업 중심의 주식 시장을 갖다가 일컫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좀 큰 증권이 내놓는 상장하는 시장이 바로 코스피가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벤처 기업들,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스닥이 되어집니다. 코스닥, 그죠? 중소 벤처 기업들, 벤처 기업. 유망한 벤처 기업들인데, 그죠? 여기에도 이제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장하는 곳이 바로 뭐냐면은 코넥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코스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시장을 일컫는 말이고요. 좀 규모가 큰 거죠. 코스닥은 이제 금방 여기서 나타나는 일반 유망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코넥스는 코스닥 시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못 시킨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죠? 이런 벤처기업, 중소기업 상장이 코스닥이 있는데, 이 코넥스는 코스닥보다 더 열악한 코넥스, 그래서 더 열악한 이제 기업들이 상장하는 그런 것이 바로 코넥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넥스트 다음에 보자 이 말이죠. 다음에 내가 꼭 코스닥에 올라가겠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2013년도 7월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20년이니까 약 7년 전에 이 코넥스 얼마 안 됐죠. 그죠? 중소기업들이 자본을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 거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장이 바로 코넥스가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산 총액 기준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 앞에서 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천억 이하가 되어지죠. 그죠?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5천억 이하가 되어진다. 10조, 그 다음에 5천억에서 10조 사이는 중견기업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한번 잠시 보면요. 대기업은 10조 이상, 중견기업은 5천억에서 10조 미만, 중소기업은 5천억 미만이 되어집니다. 그죠? 2차 시동 영상에 보면은, 쌤이 오타로 500억이라고 거기에 적어 놨는데요. 설명에는 5천억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천억, 요것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다음 5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을 한번 보면요. 국가적 차원의 창업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창업의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죠? 국가적 차원의 창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의 창업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경제적 여유를 가진다. 경제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 개인적인 일이죠. 자기가 돈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불안 요소. 좀 규모가 크다, 그죠? 개인이 사회를 생각하면서 막 창업을 한다. 그런 것들은 좀 아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좀 국가적인 냄새가 납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 성장 한계성. 자꾸 상사한테 부딪히고, 또 자기의 전문적 재질을 갖다 펴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업이 되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 쫓겨나 뭐야나 일 못해가지고, 그죠? 또 퇴보하면 어떡하냐, 그죠? 이런 것들의 불안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되겠고요. 또 자신이 잘하는 일을 갖다가 충분히 계획하고 또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개성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해서, 개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창업을 하게 되진다. 그럼 가장 부적절한 것은 딱 눈에 바로 보이죠. 좀 큰 것, 사회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국가적 차원이 되어지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국가적 차원은 다양한 재화와 용역을 창출할 수 있다. 옛날에 기업체 하나 있었는데 창업을 여러 사람이 막 하면은 여기서 못 만들던 걸 딴 사람들도 막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용역은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 옛날에 이 한 기업만 있었으면은 고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기업체가 있으면은
한 명을 고용하더라도 기존보다 더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이 중에 신제품 같은 거, 신기술 같은 게 개발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져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우리나라의 키트 제품이라든지 이런 의료 장비,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해외에 많이 각광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옛날엔 작은 기업들이요, 이제는 막 매출이 늘어나서 중소기업으로서도 또는 나중에는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죠. 왜냐하면 이제 고용이 많이 창출되어지니까, 그죠? 이제 뭐가 되집니까? 고용이 창출되어지면은 이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지고, 그죠? 소득이 증가되어지면은 이제 소비도 이제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죠? 소비가 증가되어지면 또 뭐가 되어집니까? 생산을 많이 늘려야 되죠. 그래서 생산을 많이 늘리게 되려면 또 고용이 되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어지죠. 그렇다 보면은 도덕도 없어지게 되어지고요. 또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뭐 또 주위 사람들하고도 좋은 친분 관계를 가져서 잘 사회적 문제를 이제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돈 없으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죠? 뭐든지 그래서 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마음적으로 풍요롭고 하면요, 여러 사람들한테 잘 베풀고요, 또 성도 잘 안 냅니다. 돈은 없더라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또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엉뚱한 대로 빠지면 안 되죠. 8번. 창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창업 방법 중 기존 사업체 인수 방법.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의 장점은 뭐냐? 한번 봅시다. 성장 기업의 경우는 성장 속도를 그래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성장 기업인 경우는 성장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회사를 운영해야지. 망해가는 회사 인수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신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시간 및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이 업종이 잘 될까, 저 업종이 잘 될까, 조사하는 비용,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창업할 때 많이 들잖아요. 근데 기존의 기업체를 인수인계하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판매, 조직 등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내가 기업체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어지면요, 새로운 이제 거래처라든지 또는 판매망, 그죠? 판매망, 그 다음에 광고, 그렇죠? 또 소비자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내가 창출해야 되는데, 기존의 기업을 인수하면은 기존의 이 기업들은 거래처, 판매처, 광고, 소비자, 이와 같은 주의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잘 운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 해당되어지고요. 또, 여기 보면은 단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을 갖다가 기업이 나쁜 걸 잘못 인수하면요, 회사 이제 대단히 어려워지죠. 그죠? 망합니다. 회사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지식이 있고 또 경험이 있어야지 올바른 기업체가 이 회사가 진짜 수익을 잘 낸다, 좋은 회사다라는 걸 인지하고 인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같은 거 잘 알아야지. 회계 장부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이 회사는 분수회계를 써서 엉터리 회계 장부를 쓰는데 알아야지 올바르게 좋은 회사를 인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설비품에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할 수 있다. 왜? 이제 기존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 기계들이 아무래도 좀 오래되었겠죠. 그죠? 낡았을 거 아닙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요. 그죠? 심지어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비품에 추가적인 비용을 또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인 가치가 없을 때, 이 기업체 이제 이 사람 넘긴 사람 왜 넘기겠어요? 쌤 생각해도 만약 이 회사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뭐가 있냐면 성장 가능성이 있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 기업체 안 넘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도 발 빠른 거죠.
야, 이 업종이 이제 앞으로는 별로 이제 좋았던 시절 다 지나간 것 같아. 이제 쇠퇴기에 접어든 것 같아. 딴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 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그들 먹거리 좋아하는 갑돌이가 나는 사장이라는 소리를 한번 듣고 싶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나 이제 사장 한번 돼볼래. 그 기업 내가 인수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덥석 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인수하고 나니까 점점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이제 미래에 대한 감각, 경험, 지식 이런 것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겠죠. 자, 다음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창업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죠, 그죠? 가맹점 창업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가맹점 이제 본점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특정 지구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이렇게 주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본점에서 개발한 기술 또는 원재료, 그죠? 재료, 그 다음에 광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본점에서는 또 지원을 해주게 되어지죠, 그죠? 별도의 개인적인 투자 없더라도 이런 것들을 쉽게 조달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되어지는데요. 장점이 아닌 것이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재료 구입이 용이하다. 그렇죠. 본점에서부터 바로 가오죠. 또 일정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특정 지역에 독점 판매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본곡동이다. 본곡동에 내가 K 그 통닭집이다. 통닭집인데 이걸 갖다 뭐 10개를 갖다 막 누가 요구한다고 다 내주면은 이 사람 자기들끼리 경쟁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독점 판매권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판매 이런 것들, 원자재 구입 이런 모든 것들이요 본사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 뭐 영업하는 방법, 또 홍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작하는 방법 이런 것들 갖다가 누가 본사에서 와서 다 지도해 주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필요하다면 불러서 뭘 해줍니까? 교육도 시켜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활동을 다 하는 것 바로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생산, 판매, 조직 등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할 수는 있죠. 딴 사람이 K 통닭하는 거 내가 인수하면은 뭐 그대로 그 뭐 튀기는 뭐 장비하죠. 이거는 그 말이 아니죠, 그죠? 생산, 판매, 조직 등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승계가 되어지는 기업의 승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어집니다. 잠시 내용을 한번 보면은 또 이제 단점이 이렇게 한번 적어놔 봤는데요. 자율적 의사 결정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어떤 지정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가맹점이 이렇게 있으면요. 가맹점에서는 이제 본사의 메뉴보다 더 새로운 메뉴를 갖다 개발해냈어요. 그죠? 새로운 메뉴를 갖다 뉴 파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냈는데요. 본사의 허락 없이 또는 독자적으로 이 메뉴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벌칙 페널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죠? 또 본사의 재료 외에 다른데 주위에 보니까 더 싼 원재료가 있어. 이런 것들 갖다 써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가맹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뭐 할인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 가입할 때 가입비가 또 있죠, 그죠? 가맹점 가입비가 또 있습니다. 뭐 1억에서 작게는 1억에서부터 뭐 2억 뭐 이런 것까지도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비만입니다. 이거는 가입비만 이래 2억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도 이제 본점에서 와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비도 한 1억 정도 내라. 까고 다음에 자기들이 인테리어 해주고 다 해주고 뭐합니까? 수익을 챙겨서 나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모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그 어려움을 같이 직면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어제 저번 시간에 쌤이 이야기했지만은 피자의 본점에서 모 피자에 본점에서 이제 갑질을 했다. 그러면은 이 가맹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가맹점 불매운동이 나죠, 그죠? 그래서 가맹점도 판매가
감소되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기업의 문제가 이제 가맹점에도 같이 직면하게 되어진다라는 또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창업의 4요소, 그죠?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죠? 사람이 있어야지. 돈 있어야지, 돈, 그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있어야지, 아이디어. 맞죠? 이걸 갖고 우리는 뭘 합니까? 아이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템. 그리고 이게 이제 창업의 뭐가 돼요? 3요소가 되어지죠. 사람, 돈 있어야 되고, 무슨 장사하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무슨 창업할 겁니까? I don't know가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아이템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하나가 추가되어지죠. 시작, 판매처가 되어지는 거죠. 요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4개의 요소. 그래서 4요소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두 번 적었지? 쌤도 모릅니다. 다음 11번. 다음은 창업 아이템 선정 과정이다. 관로 안에 해당되어지는 것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아이템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가 탐색입니다. 탐색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둘러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뭐 설립하는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뭐 합니까? 이제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제 현미경으로 들다봐야 돼, 현미경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어느 정도 했으면은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정밀한 분석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현미경 분석이죠. 정밀 분석입니다. 여기 이제 사업성이 있겠다. 앞으로도 전망도 있고 수익도 많이 창출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몇 개의 아이템을 갖다가 이제 선정하는 게죠. 몇 개의 아이템을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합니다. 아이템이 아니고 아이템이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 하면은 희망 아이템 이제 몇 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직접 한번 경험을 해봅니다. 구체적인 경험, 그죠? 실제로 한번 그 업종에 들어가서 종업원으로 일해 본다든지 또는 같이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업무를 갖다 배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과 잘할 수 있는 것, 또 정말로 경쟁력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고 난 다음에는 좋아 이것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최종 아이템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경영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영 수업.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요즘 많이 배우는 쌤하고도 지금 배우고 있지만은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물건을 의사 결정을 내리는 판매에 관련되어진 또는 뭐 창업에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내리는 요소들을 갖다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판매 기법, 포피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판매 전략이라든지, 뭐 세분화, 그 다음에 또 타겟 마케팅,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꼭 심어주는 거 뭐죠? 포지셔닝.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잘해서 우리 회사만 살게 하는 충성도까지 가지게 하는 이런 방법을 갖다가 구상하는 것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계에 관계되어진 것들도 여러분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장부 정리도 잘해서 또 자본의 유입이라든지 운용을 갖다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영 수업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창업 아이템의 수명 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수명 주기. 창업 아이템의 수명 주기는 제일 처음에 이제 도입기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은 점차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많이 팔릴 때, 그러나 이제 성장은 없어지죠. 그래서 매출도 이렇게 수평을 이래 걷게 되어지는 성숙기.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가 너무 많이 포화 상태예요. 과다한, 너무 많은, 과다자입니다. 과다한 경쟁사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다음부터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어진다.
그럼 도입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요. 도입기에는 이제 창업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창업을 준비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매출액도 작죠. 이때는 매출액 규모가 작습니다. 그다음에 성장기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요. 이제 창업이 경쟁업자가 점점 증가하게 되십니다. 경쟁업자가 그죠? 경쟁업자가 증가한다. 요거는 성숙기는 어떻습니까? 포화 상태. 대단히 많은 거고 성장에는 경쟁사가 증가하는 거예요.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도 최고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증가입니다. 최고의 매출이 아닙니다. 증가 폭이 점점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오늘은 10만원 파는데 내일은 20만원, 그 다음에는 5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이렇게 팔아 나간다. 경쟁이 점점 커지죠. 10만원, 내일은 20만원, 이럴 하면 얼마 줄까? 30만원, 그 다음 50만원, 그 다음 100만원 이렇게 이제 속도가 점점 붙어져 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제 성숙기에는 이 100만원에서 120만원, 또 100만원, 90만원, 110만원 이렇게 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고 그 선에서 머문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증가한다는 것과 최고의 매출액하고는 다릅니다. 이 시기에 성장기 때는 많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죠? 성숙기 때는 이제 경쟁업자가 극대화 되어집니다. 과다하게 되어진다. 그죠? 이때는 무슨 전략을 써야 됩니까? 이때는 바로 뭐냐면은 차별화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다른 회사와 다른 경쟁 회사와 차별되어진 그런 정책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은 수평 상태를 유지하게 되십니다. 매출은 수평 상태. 여기서 좀 많이 팔렸다가 적게 팔렸다가 왔다 갔다 해서 거의 큰 변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에는 뭐가 되어지냐면은 이제 소비가 위축되어지기 시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업종을 변경해야 되죠. 이때 끝까지 옛날에 영광만 믿고 계속 나가다가는 나중에 손해 많이 봅니다. 업종을 빨리 변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은 하락하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은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페이지 22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을 설명하는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이, 자, 무엇인가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며 굳은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스스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공하게 이끈다는 대단히 어렵다. 위험하다 이 말이죠. 어렵다. 위험하다. 그러면 이 위험하면은 도망가라. 이런 말이죠. 굳은 마음으로 이걸 이겨내야 된다. 위험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만 보면은 위험 감수성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도망가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무모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일에 봉착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면서 무조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이 필요한 이때는 위험 감수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잠시 한번 페이지 28쪽에 이 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14쪽 실패한 기업가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강한 독립심과 책임감. 이건 성공인 거죠. 그죠? 성공. 그 다음에 실천보다는 지나친 자신감. 행동은 안 하고, 그죠? 나중에 나 잘할 거야.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난 나중에 잘 살 거야. 지나친 자신감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이야. 잘할 수 있는데 말이야. 안 했잖아. 그죠? 실천보다는 자신감.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결정과 실행력. 오늘은 뭐 대통령 됐다가, 내일은 유튜브 됐다가, 적극적으로 결정이가 막 꾸준하게 준비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체계적인 계획보다는 운에 맡기는 습관. 눈 감고 다리 건너는 것과 똑같다. 그죠? 이 사람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타인의 충고에 대한 회피와 독단성.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에게 충고하는 사람의 말은 죽으라고 듣지 않고 자기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 자기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의 말만 듣는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단점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완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타인의 충고에 대한 회피는 도망간다, 피한다는 겁니다. 독단성,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실패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강한 독립심과 책임감은 뭐가 되냐면은 성공한 기업가의 특징이 되어지겠죠. 자, 15번. 마케팅 관리 과정의 시장 세분화의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지리적인 세분화, 그죠? 지리적으로 뭐 인구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큰 시장을 갖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 인구 통계학적이라는 것은 뭐 연령, 그죠? 교육 수준, 그죠? 뭐 여기 한번 연령,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성별, 뭐 이런 걸로 내가 또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 형태별 세분화. 심리 형태의 세분화는 이제 시장을 이제 계층, 생활 양식, 그죠? 그 다음에 개성 등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죠? 개성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생활 양식도 얼마나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서양을 좋아한다든지 동양적인 것을 좋아하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로 심리적인 형태가 되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에 따른 또 분류, 이렇게 또 나누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야를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판매할 거야. 이렇게 선정되지. 내가 마케팅 판매할 것을 이렇게 이제 선정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목표 시장, 그죠? 내가 목표로 하는 시장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특성에 맞는 물건을 만들고, 그죠? 프로덕트,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특성에 맞는 가격을 책정하고, 그죠? 이 사람이 구입하기 좋은 플레이스, 유통을 갖다가 또 선정하고, 또 이 사람이 잘 접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심리에 접근할 수 있는 뭐 촉진, 프로모션, 그죠? 프로모션, 촉진 활동도 할 수가 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목표 시장 또는 타겟 마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겟 마켓. 목표 시장. 자, 그 다음.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마케팅 믹스의 주요 네 가지, 아까 지금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경영 전략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라. 경영 전략은 뭡니까? 자, 경영 전략은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은 어떤 시장, 그죠? 어떤 시장에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죠? 요 어떤 시장이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목표 시장을 선정했는 것이죠, 그죠?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하는가, 그죠?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판매할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경영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케팅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의 세 가지는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은 스와트 분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죠. 스와트 분석, 강점과 약점, 스트렝스, 내부적인 분석이 되죠.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내부적인 분석. 그 다음에 주위의 분석, 그죠? threat, 위협이죠. opportunity, 기회. 요 외부적인 환경, 이런 걸 분석해서 기업의 타당성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19번째, 최근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략 기업 중
전략적 제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전략적 제휴. 서로 이제 힘을 합치는 것을 제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서로 힘을 합치는 걸 제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촉진 제휴. 그래서 하나의 제품, 한 회사가, A라는 회사가 B 회사의 판매를 갖다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햄버거 사 먹으면 뭐 해라? 너가 완구점 요 준다. 완구 판매를 갖다가 촉진시켜주는 촉진 제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제휴 있죠. A 주문 우리 기억나나요? A 호텔 사용하면은 B B 렌트카를 사게 해줄게. 그래서 가격을 갖다가 서로 제휴해 주는 두 회사가 이제 서로 협의한 겁니다. B 회사를 쓰면은 A 호텔을 갖다가 사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유통 제휴. A 쇼핑몰은 B 유통업체, 그 배송업체죠, 그죠? 배송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A 쇼핑몰을 하면은 B 배송이 주로 배송을 하게 된다. 그죠? 이렇게 상호 제휴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제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품 서비스 제휴가 되어지는데, 서비스 제휴는 이제 두 회사가 생산을 갖다가 뭐 너가 물건 만들고 우리 생산라인 사용해라. 이렇게 또 서로 생산을 갖다가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품 서비스 제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기업 윤리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서술하시오. 기업 윤리는 기업에서 이제 기업 윤리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죠? 기업이 이제 사회적으로 마땅히 이제 지켜야 할 도리다, 그죠? 도리.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책임, 이해관계자들에게 해야 할 여러 가지 책임, 이해관계자죠, 그죠? 이해관계자에게 해야 할 책임.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소비자에게는 정당한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종업원에게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 책임이 되어진다. 이런 것들은 결국 뭐라 그랬죠? 주위에 기업의 이미지를 갖다가 제고시킨다. 이미지를 제고는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지를 높여서 좋은 이미지죠. 나쁜 이미지가 아니고 좋은 이미지를 제고시켜서 기업의 판매량을 증대시킨다. 그죠? 기업의 판매량을 증대시켜서 결국은 기업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기업 윤리,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고 의미죠, 그죠? 그 중요성은 기업의 이익과 연계가 되어진다. 자,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체 이때까지 학습한 것을 모두 다 한번 복습하려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 강의한 내용을 1.5배속이나 좀 빨리 해가지고 계속 뭐 잠잘 때 들어도 되죠, 그죠? 잠 잘 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요래 자면요,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